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태인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유태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뛰어나다,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강하다,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탈무드 읽기 이런 것이 이제 유행했던 적도 있고, 평생에 어떤 늘 나를 쫓아다니는 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존재가 유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과 같은 탁월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던 차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태인에게서 이제 배워야 할 점들, 그런 것도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유태인에 관련된 그 신화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태 종족. 종족은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났는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뇌의 어떤 역량, IQ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전 세계에는 다양한 유태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랍계 유태인도 있고, 아프리카계 유태인, 러시아계 유태인, 유럽계 유태인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놀라운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유태인은 유럽계 유태인, 이제 아슈케나즈 유태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아슈케나즈가 독일이란 뜻이래요. 독일 유태인.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던 유태인을 말하는데, 그 이외의 유태인들은 지능 검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어떤 습관이라든가 지능이 좋다거나 탁월한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오로지 아슈케나즈 유태인, 같은 종족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원래가 유태 종족 자체가 탁월한 건 아니고, 아슈케나즈 유태인이 어떤 탁월하게끔 성장하게 만든 이런 사회적 문화적 유산이 존재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아슈케나즈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그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잖아요.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독교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 고리대금업에 이제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리대금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일종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제, 무역, 금융 이런 쪽에 해당되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일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다루고 돈을 다루는 일이라는 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수백 년 해오는 과정에서 수학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IQ가 물론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IQ 검사 자체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 볼 게 IQ밖에 없으니까 IQ를 참고한다면, 자, 유럽계의 평균 IQ 값은 100이라고 합니다. 100. 근데 이 아슈케나즈 유태인의 IQ 값은 115라는 거예요. 자, 100이고 115.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고, 그만큼 평균이 높다는 거는 쪽 150 이상 그러한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금융, 경제, 무역에 관련된 고리대금업, 그 이유는 바로 유럽에서의 차별. 너희들은 땅을 소유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먹을 거를 기독교가 금지하는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특별 기술직 있죠. 의류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구두를 만든다거나 시계를 고친다거나 이런 쪽에, 그리고 장사를 한다거나, 장사도 기존에 이제 현지에 있는 민족들이 하던 그런 장사를 뺏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와서 박살내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유태인들이 만들어낸 형태가 자파상,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파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백화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유태인이 지능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태인들이 절대적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는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탁월한 성과를 낸 케이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학생의 그 케이스에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의 태몽을 이야기하는데 태몽이 뭐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정말 믿고 살았대요.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그러한 작은 믿음, 태몽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정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유태인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어떤 수준이라는 건 대단하겠죠. 그러한 절대적 자신감. 그러니까 어떠한 사사로운 어려움이 와도 그런 것들에 전혀 굴하지 않고 난 잘 될 거야.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우린 다른 사람과 달라. 난 달라. 우린 저 유럽인들과 달라야 돼. 이런 것들이 어떠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이제 선민의식, 물론 유태인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 기독교주의자로부터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긴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족들에게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태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너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이 반유태주의적인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굉장히 그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총 들고 유대 회당 들어가서 막 총으로 난사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죠. 최근에 와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공동체, 집단에 대해서 선민 사상을 드러내놓고 믿는 거는 자기 민족의 발전, 이런 것들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반대되는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국뽕 의식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그냥 내밀한 믿음이니까 뭐 그런 걸 믿던지, 아니면은 아까 그 학생처럼 뭐 자기만의 태몽을 믿던지, 아니면은 또 자기만의 어떤 종교, 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던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뭐 조상의 탁월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혈통에 대한 믿음을 갖던지, 자, 자신만의 그 내밀한 믿음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태인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이 하브루타라는 개념이에요. 유태인의 어떤 뛰어난 그런 성과들은 이게 뭐 이루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유태인 리스트를 듣다 보면, 아니 저 사람도 유태인이었어? 저 사람도 유태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유태인들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뛰어남의 원인이 바로 이 하브루타라는 유태인의 독특한 교육법에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하브루타에 많이 기울어지고 있죠. 한국에서도 뭐 하브루타 하면은 늘 뭐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대화법입니다. 뭐 동기, 뭐 친구 이런 의미인데, 대화를 통해서 또 논쟁을 하면서 배움을 얻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뭐 인사이트 같은 거를 발견해내고 정밀한 지식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태인이 이러한 독특한 대화법, 교육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유태인들은 이제 탈무드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일부분.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죠. 보세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영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되려면 같이 그 영화를 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하브루타 교육법을 응용해야지. 근데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가 없으면 그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그 대화의 깊이라는 건 전혀 없겠죠. 그냥 단순히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에 대한 강요,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을 실현하려면 자녀가 읽고 있는 책, 이러한 텍스트를 부모님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녀가 보고 있는 내용들 부모님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문제점 같은 거 같이 얘기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화가 가능하려면 일체의 그런 권위가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로 이제 뭐 교환 교수로 가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냥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그거 맞는 얘기예요? 확실해요? 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강의 도중에도 경청 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예의 없어 보일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하브루타에 있어서의 일체의 권위가 없이 자유로운 평등한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죠. 자녀가 반박을 하게 되면 아니 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혼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항상 부모로서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의 권위가 없이 평등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조언해 줄 게 없고 의견을 필요할 게 없으면 메모해 뒀다가 내가 관련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꼭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 교육법은 굉장히 그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일상의 대화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되니까. 이것만큼 효과적인 공부가 없죠. 같이 TV 보면서 또는 뭐 식사하는 자리가 완전히 그 공부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승현 씨가 자기 친구 유태인이 있는데 맨날 논대요. 근데 공부는 탑이에요. 아니 쟤는 맨날 놀면서 왜 저렇게 공부가 탑이지? 심지어는 SAT, 미국 수능이죠. 그 전날에도 뭐 새벽까지 뭐 악기 치다가 가서 시험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은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체 미국에서 뭐 한 예를 들면 한 10명 봤는데 만점을 받았대요. 야, 저런 천재가 다 있단 말이냐. 너의 그 이유가 뭐냐? 이 SAT 수준에서 다루는 그러한 지식 수준 이상으로 자기는 일상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승현 씨가 가만히 중학교 때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와서 그 나라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토론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아우 저 지루한 거 보지 말고 채널 좀 돌리면 안 되냐고. 그 아빠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의 용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 보려고 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저게 내 용돈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렇게 해서 금리가 바뀌고 뭐 경제 지원이 바뀌고 하면은 이렇게 연쇄적인 현상이 생겨서 이게 나에게도 영향이 오고 이렇게 되면 너의 용돈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대화에서 수준 높은 경제학 적인 내용들이 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감히 이건 넘사벽이 되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 하브루타에는 반드시 또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 원전이 되는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읽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를 시청한다거나 토론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주 독서를 정말 생활화하는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 그 스마트폰 하면서 건널목 건너듯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고 건널목을 건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 연관되는 거죠. 하브루타 대화를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고, 대화의 수준이 높아가고 재밌어지면 여러분들과 자녀의 독서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상호 자극적인 이러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와 독서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이라도 응용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언어 사용인데, 유태인들은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태인 누구나 최소한 2개 국어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3개, 4개, 뭐 5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유태인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스 호스텔이나 이러한 숙소에서 묵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외국 친구들과 뭐 이런 테라스라든가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유태인 친구들 보면 영어로 된 영화 보다가 이거 별로 재미없네, 프랑스어로 된 영화 보다가 이것도 별로 재미없네, 독일어로 된 영화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나중에는 이제 쓰러지죠. 아니 지금 영어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근데 저런 것들이 수백 년 이상의 어떠한 언어 지능으로 성장을 해온 거죠,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 자체의 장점이 있어요. 왜냐, 그 지식 습득의 범위가 확대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영어 하나는 확실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지식 습득의 범위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를 못하게 되면 결국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책들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되면 그건 나의 지식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많은 책들이 다 번역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만 걸러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잡지들, 실시간 뭐 매거진들 이런 거 우리 다 지식으로 습득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 자체의 장점도 있지만 다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지적 역량, 그 역량 향상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도 IQ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 한국인이 IQ가 높냐?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지금은 한자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한자를 거의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자유자재로 쓰면서 또 이제 한글을 쓰는 거죠. 서로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다르죠.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랑 똑같죠. 근데 우리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구조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지능 지수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지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유태인들이 이러한 장점을 수백 년 이상 지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인데, 이 유태인의 역사를 보면 저도 요번에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당한 거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인다는 거,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역사 속에서 한 수십만 명씩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십자군 원정에서도, 아니 예루살렘 왔더니 유대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네? 또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수를 죽인 놈들 아니야? 그래서 몇십만 명을 다 성 안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밖에서 불질러가지고 죽이고, 스페인에서도 막 대학살 당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자잘하게 당한 어떤 학살이나 차별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유태인들이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섰다가 그 돈만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어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많이 이렇게 연민, 동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뭔가 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난 2배, 3배 더 노력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그 뭐 장준하 선생님의 뭐 돌베개 이런 책을 보면, 산을 넘어서 이제 중경에 이제 임시정부 찾아가면서 막 얼어 죽을 고비 넘기고 이런 거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유태인은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지 못할 수준으로 더 높겠죠. 그런 마음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저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토라,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떤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출애굽기라든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거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에너지의 원천, 근원을 갖고 있는 민족이 또 유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 같은 돈. 타 민족 나라에서 얹혀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어도 강탈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죠. 유태인들이 배타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다 못 참고 나중에 마을 사람 다 몰려와서 너희들은 뭐야? 돈을 벌고 했으면 마을에 와서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니들끼리 맨날 이루고. 바로 막 하룻밤 사이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거의 이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돈은 이제 또 나라별로 화폐가 다르니까 평상시에 유태인들은 그 돈을 모이면 다이아몬드 원석을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공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의 거의 절대 다수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생명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생명처럼 느끼는 것과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거는 절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의 노예가 돼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보면 돈을 자체를 깔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뭐 없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돈은 소중하게, 그러니까 탐욕스럽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또한 최소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상은 반드시 이렇게 쌓아놔야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리고 이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더 많아지면 또 좋은 일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훌륭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일종의 이제 돈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한 것도 유태인이 이제 일종의 부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정리하면 유태 종족 자체가 원래부터 천재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유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고 거의 뭐 신천지가 된 거죠. 자기네들은 또 기술이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뭐 농사져서 돈 벌었겠습니까? 그 의류라든가 뭐 보리대금 이런 경제활동을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문화적 요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태인들을 지금과 같이 발전시켜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배워보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대놓고 선민사상 이런 거는 반유태주의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